그날 10살 아이 앞에서 장군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딱 3초 뒤 한 가족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10살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리허설 현장에 있던 장성들, 간부들, 카메라, 기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주의 동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평양 근교 미사일 시험장. 저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공개 활동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또 시작되는구나. 또 세습이 시작되는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토박이입니다. 대동강이 보이는 창정거리에서 태어나 자랐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서 조선중앙TV 기자로 일했고 선전선동부로 옮겨 28년간 일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홍보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어디 가시든 뭘 하시든 그걸 어떻게 찍고 어떻게 보도할지 정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18년에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6이었죠. 평양에서는 잘 나가는 간부였습니다. 아내는 제일백화점 지배인, 큰딸은 외무성에서 일했고 막내 아들은 제일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쌀도 제때 나오고 난방도 들어오고 평양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긴장해야 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잡다가 선배 간부가 귀띔을 해줬습니다. 동무, 이번엔 옆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게 찍어야 하네. 왜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당에서 시키면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일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처형됐다는 이게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곧 지워버렸죠. 스스로 돌아갔다. 그렇게 2000 그리고 2022년 김정은 원수님으로 내 딸 주애를 인민들 앞에 내보낼 것이네. 준비 잘하게. 그 순간 그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하얀 코트를 입고 검은 그 아이의 눈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 마음에 안 들어요. 주애가 맞다. 카메라 각도에 안 든다는 즉시 60평생 장사 굽히는 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 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18기 아들은 대학 입학도 걱정이 장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끝이 없구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 발사 현장이었는 처음 전 세계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연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리허설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모였죠. 군 최고 사령관들, 당, 카메라 총 30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애가 있었습니다. 첫날 주애가 모니까 에게 간부 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애 님보다 한 발 앞서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발이요? 습니다. 그건 원수님과 알았어요. 한 발로 하죠. 그 말 50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주애가 김정은 원수님 역할을 하는 보좌관보다
카메라가 따라갔죠.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상한데요? 촬영 감독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동무.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제 얼굴이 반만 나오잖아요. 정면으로 다 나오죠. 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일 동지 시절 김정은 원수님은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뒤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주애는 달랐습니다.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촬영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원수와 주애가 함께 장면이었죠. 그런데 주애가 먼저 한 발 앞 님이 따라오는 형국이었죠. 카메라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숨이 멎는 옆에 있던 부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이건 그냥 산책이 아니네. 이건 못했습니다. 있었으니까. 촬영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거리를 지나가는데 장마당에 굶주린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줄이 겹쳐졌습니다. 하얀 코트, 반짝이는 구두, 도도한 표정. 왜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권력자고 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굶어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저는 김주애의 공개 활동을 23번 기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권력 과정을 첫 번째 변화는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엔 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수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동무라. 2023년 중반쯤 경어를 사용하라. 주의 동무께서 주의 동무를 모시고 11살 경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결정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의 동지라는. 여러분, 북한에서 존경하는 이란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일성 주석, 김정일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도 2023년 2월 군 창건 기념행사였습니다. 참석했죠.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군 원로들이 주애에게 인사를 하는데 주애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원로들이 주애 앞에 서서 인사를 하고 앉은 채로 고개만 끄덕이는 거였습니다. 한 원로가 말했습니다. 동지, 장군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애가 할아버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할아버님 뜻을 이어가고 있다. 11살 아이가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계승을 말하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가 있었습니다. 주애 동지 형상 관리였습니다. 주애를 어떻게 포장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주애 동지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구축합니다. 첫째, 천재성. 둘째, 인민사랑. 셋째, 계승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주애 동지를 우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학교마다 주애 동무 따라 배우기 운동이 이루어졌죠. 아이들에게 주애의 사진을 나눠주고 공부하자, 주애 동무처럼 생활하자고 가르쳤습니다. 제 아들도 학교에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애 동무는 우리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뭘 공부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냥 그렇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2024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행사였죠.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애가 푸틴보다 먼저 앉는 겁니다. 푸틴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또 않고 앉은 채로 손을 내밀었죠. 푸틴이 허리를 숙여서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습니다. 세계 강대국 대통령도 이 허리를 굽히는구나. 그 장면은 북한 전역에 했습니다.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위대함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면서요. 인민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죠. 아버지, 저 승진했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도 대학 추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탈락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당신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까지는 확실했습니다. 안에서 제 2025년 5월 제 인생 날이었습니다. 김주혜 동지의 13번째 생일 축하 행사입니다. 내부 행사였지만 당 간부, 군 지휘관, 과학자입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주혜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주혜는 단상에 김정은 원수님이 옆에 서셨습니다. 카메라 5대가 모든 각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한 겁니다. 각도를 한쪽이 김여정 동지에게 가려진 거였습니다. 단 3초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1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청사로 라는 겁니다. 보위부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뿐인 허름한 방이었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동무는 오늘 촬영을 총괄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설명해 보라. 모니터에 그 3초가 재생됐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주혜 동지를 가린 자는 누구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부하 기자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책임? 조사관이 비웃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촬영을 망쳤으면서 책임이라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동무 가족 사항이 여기 다 있네. 아내, 딸, 아들 모두 잘 살고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사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불려가서 밤 11시에 풀려났죠.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받았습니다. 의도적이었나? 누가 시켰나? 반당 행위가 아닌가? 조사 이틀째 되던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카메라 기자가 정치 범수 용소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요. 아내, 아들, 딸, 심지어 늙은 부모님까지 모두 수용소로 갔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부책임자였던 제 동료도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는 촬영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직책상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동무는 운이 좋네. 원수님께서 선처하라고 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다음엔 동무 가족도 없다고 생각하게.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다음은 내 가족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딸아이 외무성에서 잘렸어요. 아들은 대학 추천 명단에서 빠졌대요. 아내는 제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니,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 체제의 잘못이었습니다. 13살 아이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지내던 브로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중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있다던데. 브로커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동무 간부 아니었어? 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우리 살기 위해서.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지면 미화 2만 불.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시계, TV, 냉장고까지 다 팔았습니다. 몰래 팔아야 했죠. 들키면 탈북 준비로 의심받으니까. 한 달 만에 1만 5천 불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5천 불은 중국에서 일해서 갚기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까지 가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여기 있어도 지금 안 나가면 다음은 우리 차례야. 이틀 동안 설득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죠.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갈 수 있어요?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너희 미래는 없어. 마침내
출발일은 2025년 8월 15일 여름 휴가철이었습니다. 지방 친척 방문을 핑계 출발 하루 전 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보고하러 오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가면 끝이다. 절대 못 나온다. 그날 밤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 짐은 최소한만, 가방 하나씩만. 아내가 정말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025년 8월 15일 새벽 4시 반. 알람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깨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준비했죠. 아내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고 딸은 오래된 앨범 한 권을 챙겼습니다. 나왔습니다. 습니다. 번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한 대답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 뜻했죠. 의심하는 건가? 까지 걸었습니다. 없었죠. 습니다. 기차역에 중국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가족 넷 신의주까지 맵 왔습니다. 내 조상묘를 돌봐야 했습니다. 좌석은 딱딱한 나무 의자였죠. 차창 밖을 보니 평양이 보였습니다. 28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 다시는 못 볼까?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6시간을 달렸죠. 가는 내내 검문이 2번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와서 신분증을 검사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신의주 성묘입니다. 증명서는? 다행히 이동증을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2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골목의 낡은 집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김철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죠. 들어오시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오. 지금부터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하오. 지하실에서 6시간 탐하고 좁았죠. 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아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출발하오. 소리 내지 말고 불빛도 내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숲길이었죠. 어두웠고 울퉁불퉁 질 뻔한 게 수십 번이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가 압록강에는 물이 낮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소. 정경비대 기면 총 맞소. 압록강이 보였 빛에 반짝이는 물. 그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이때가 아이들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순찰을 도는 겁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엎드려. 물속 경비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담배 피우자. 교대 시간인데 뭘. 담배. 그들은 강변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불과 10m 거리였습니다. 아들이 기침을 막았죠.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가 드디어 자리를 떴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으며
걸었습니다. 해치고 돌부리에 발을 찌으면서도 걸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습니다. 중국 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 울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중국 공안 하오 습니다. 젖은 자유를 향해서 중국 단둥 외곽의 허름한 집에 도착. 서늘해졌습니다. 북한은 고위급 탈북자는 끝까지 쫓습니다. 중국까지 요원을 보내서 납치하거나 제거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기도 안 됐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한밤중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2주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탈북한 사람 둘이 북한으로 송환됐소. 3주째 북한에서 추격조가 왔다는 소문이 있소. 거처를 옮겨야 하오. 한밤중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곽이었죠. 농촌 지역의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달째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탈북했다고 전국에 지시가 내려갔소. 포상금 10,000불이라던데요. 누구라도 저를 팔 겁니다.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하오. 50일째 브로커가 왔습니다. 길이 열렸소.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는 거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언제 출발하오? 내일 새벽이요. 그날 밤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긴 여정이 시작된다. 3,000km를 가야 해. 힘들 거야. 하지만 끝까지 가자. 한국까지. 2025년 10월 5일 3,000km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화물차 뒷칸에 우리 가족과 다른 탈북자 가족 둘이 함께 탔죠. 총 11명이 화물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문이 많으니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화물칸 문이 닫혔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길을 달렸죠. 몇 시간을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이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뭘 실었소? 가구요. 공안이 화물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1명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열어봐야 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뭔가 건넸습니다. 돈이었겠죠. 됐네. 가소. 이틀 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죠. 이틀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라오스 정글을 통과해서 태국으로 가는 거요. 사흘 정도 걸리오. 정글길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하기도 어려웠죠. 그냥 나무와 풀 사이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딸이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발목을 삐었죠. 아빠 못 걸겠어요.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사흘이 지나도 태국 국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물도 거의 없었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여기서 쉬어야겠소. 하루만. 정글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태국 국경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가 태국이요.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걸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안전해요. 방콕까지는 버스로 10시간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요? 중국 공안으로 보이는 자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 대사관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100m도 안 떨어진 거리였죠. 하지만 그 사이에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뛰어가는 거요. 잡히기 전에. 잡히면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자, 들어봐. 지금부터 뛸 거야. 저 대사관 문까지. 넘어져도 일어나서 뛰어.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안으로 들어가. 알았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간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대사관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도와주세요.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도 울었습니다. 함께 안고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2025년 10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야?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파. 꿈이 아니야.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었죠.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원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죠. 동무 대신 친구, 인민반 대신 이웃,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컴퓨터로 김주애를 검색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주애 동지, 군시찰 주애 동지, 후계자 확정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2026년 1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죠. 첫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과자 하나를 집었습니다. 1,500원. 그리고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과자 하나 사려면 한 달 월급을 써야 했잖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딸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주애는 이미 권력자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제 증언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주애 후계 작업 폭로.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죠.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부모님을 버리고 온 죄책감은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아니, 후회 안 해.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쓴 리포트예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게 자유구나. 밤늦게 혼자 앉아 부모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저는 지금도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들도 자유를 꿈꾼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